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감사를 받던 도중 민주당 측에 의해서 강제로 퇴장당하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사노위 업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 김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의원 비판 발언을 소환한 민주당이나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대한민국 직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몰아세운 김 위원장이나 모두 정상적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지만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 나와서 소신을 고수하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늘 양측 사이에 무슨 말들이 오갔고 어떤 장면들이 펼쳐졌는지 첫 소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보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우리 보고 친일 국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욕감 느낍니다. 김문수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차단된 거 아닙니까?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사고 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근데 사고를 친 거고요. 우리가 나가든지 김문수 당신이 나가든지 확실히 하세요. 사과하세요.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요, 피감 기관장으로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퇴장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환노위 국감 시작부터 상당히 시끄러웠죠. 네, 맞습니다.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한 어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시작부터 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야당은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노동계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김문수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이어가면서 세 차례 파행과 재개를 거듭하다가 결국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요, 이 김 위원장이 지난해 4월에 자신의 SNS에 썼던 글과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답변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본인이 SNS에 이거는 4월 9일 날 쓰셨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만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저희 대학교 바로 선배로서 제가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용복 교수 관련 발언은요, 평창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나왔었습니다. 신 교수는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북한의 대남 지하당 조직이었던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20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상 전향서를 쓰고서 풀려나서 나중에 이제 교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신 교수에 대해서는요, 좌우 진영의 평가가 워낙 갈립니다.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 국감장에서 신 교수를 존경한다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나 직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분을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야당이 저렇게 발끈한 겁니다. 네, 앞서 직접 들으신 것처럼 김문수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질의를 했던 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헛웃음을 지으면서 정정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앞선 발언을 재확인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야당에선
저런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고 또 저녁 식사 이후 재개된 국감은요. 개의 40분 만에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후 국감이 다시 재개가 됐지만요. 전해철 위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이제 퇴장 조치를 내린 건데요. 오전 국감에서는 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하고의 충돌도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전 국감에서는요. 김 위원장과 윤건영 의원이 정면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위원장이 윤건영 의원을 겨냥해 쓴 SNS 글이었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이 생각에 변함이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 위원장의 답변은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였습니다. 어제 오전 환노위 국감에서 맞붙은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국정감사장이고 증인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생각에 변화가 없으신가를 물었습니다. 제 생각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잠깐만요. 잠깐 시간. 어지간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김 위원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 고발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후 중단됐던 회의는 오후에 재개가 됐고 김 위원장이 사과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급기야 민주당에선 김문수 위원장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까지 나왔고 정의당에선 김 위원장을 향해 퇴장하라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환노위 상황 조금 더 보고 오시겠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도 과정은 없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무슨 빨갱이니 김정은 기쁨존이 총살감이니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고 인식의 개선을 촉구하고. 그런데 그 사과는 어디까지 끝이어야 되는지 이제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든지. 의사진행 김문수 발언입니다. 위원장은 한마디로 맛이 갔던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과할 거면 확실히 하고. 피감기관장도 인격권이 있습니다. 맛이 갔든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논란이 어떻게 해서 촉발되는지 사실 그 밑에 깔려 있는 부분도 조금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지금 김문수 위원장의 임명 자체를 야당은 사실은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김문수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그런 자리인데 아시다시피 김문수 위원장은 이제 지금 이전에 신한국당 의원을 거쳐서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물러난 뒤로는 약간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저 장외 집회에 나와서 연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상당히 자신들과 정반대편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간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왜 대체 김문수 위원장을 이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자리에 임명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자체가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어제 이제 이런 질문이 처음부터 촉발이 됐다.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위원장 어제 윤건영 의원에게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오늘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문수 위원장은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답을 했습니다. 또 과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맥락을 봐야 하겠지만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이 감옥에 보낸 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고 김일성 사상을 자기 사상으로 하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죠. 과거 2019년에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22년형을 살렸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이런 결정한 겁니다만, 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예.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예.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네, 오늘 오전 윤건영 의원은요,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이런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광장에서가 아니라 국회 한가운데 들어와서 국정감사 받으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한 건데요. 또 윤 의원은 어제 김 위원장의 발언에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이 김 위원장의 사과도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많이 타셨던데 좀 화가 나셨던 것 같던데. 화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어떻게 좀 풀리셨습니까? 아직 안 풀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국회 모욕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사과라고 생각됐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환노위 상황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김문수 위원장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관계가 뭐 틀렸다든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민주당 측이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고영주 그 전 검사, 공안검사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가지고 이제 피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 무죄의 근거라는 것이 결국은 이건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일성주의자다 아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면 김일성주의자고 요 정도에 멈추면 아니다 하는 거는 저는 판단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의 반발 뭐 이런 거 충분히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뭐 법적인 소송을 한다든가 또는 그 당신의 철학을 바꿔라라고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비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아까 뭐 윤건영 의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뭐 윤건영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이제 장관급 인사하고 법에 의해서 설치된 정부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 5년 동안 재임한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국회 공식 성상에서 얘기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삼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야당으로서 비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야당이 지적했던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를 경산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산의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장관급으로서 노사관계의 어떤 첨예와 이해관계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엄중하고 막중한 자리인데요. 사실 김문수 전 지사가 하는 모습들이나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은 예전에는 뭐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노동운동에 되게 적대적인 인사이고 또 극우적인 발언을 그동안 많이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지점에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임명권자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문수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해줬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상황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논란거리가 됐음에도 임명이 강행됐다면 더더욱 그 자리에서 더 잘해줬어야 됐을 텐데 문제될 수 있는 발언들을 자꾸 내놓음으로써 야당에게 공격거리, 즉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다시 문제 삼게 되는 또 그런 지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근데 야당도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사인 시절의 어떤 발언 아닙니까? 어제가 무슨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국회 국정감사 자리였는데 어떤 경사노위의 업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였고 그걸 또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꺼지면 소환을 해가지고 굳이 물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피감기관장 어쨌든지 간에 국가기관장이 피감기관장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강제 퇴장을 시킨다. 이런 야당의 행동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네. 일단 김문수 위원장의 어떤 발언 자체가 문제가 돼서 물론 예전에 사인일 때의 발언이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또 확인해 볼 필요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대답이 나올 줄은 야당 의원들도 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한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글을 쓴 바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든지라고 좀 낮은 자세로 하고 넘어가고 확인한 후에 좀 어떻게 보면 그 현안들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예상치 못하게 지금도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는 발언이 나오니까 좀 예상치 못하게 좀 정쟁이 붙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물론 국감장에서 현안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선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대표의 방산주 보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요, 지난달 27일에 공개된 이 대표의 재산 내역을 통해 불거졌는데요. 이 대표가 신고한 내역에는 방산업체로 분류되는 국내 기업 2곳의 주식을 총 2억 3천여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에 보유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지난 8월 30일에 국회 등의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빠르게 해명에 나섰지만 여당은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여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방위원으로 직접 이해 충돌하는 이지사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성남FC와 대장동에서 이제는 국회 국방위에서 이 대표의 사익 추구 의혹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방산 주식 백지 신탁 운운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아니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는 것이 합당하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 소속돼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해 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대선 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전에 산 주식이기 때문에 국방위 활동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이재명 대표 자신은 관련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 논란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김의겸 의원의 그 문제 제기로 촉발이 됐던 대북 코인 의혹에도 그리고 어제 불거진 이 방산주 보유 논란에도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 이 기자들로부터 관련 주식 보유 보도에 대한 이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긴 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해당 주식에 투자를 했는지, 투자 시점은 언제 이후, 그러니까 대선 이후 언제인지, 주식을 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등을 묻는 그런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 대표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고 좀 이득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왔네요. 네, 이처럼 이 대표가 침묵하고 있지만요.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들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 대변인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대북 코인 연루 의혹은 게이트 의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말씀 말고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지금 저는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안. 김의겸 의원의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미리 알려서 방어막을 치고 예방주사를 놓겠다. 의도는 알겠는데 오히려 지금 그 역효과가 더 좀 큰 거 아닌가. 아무도 몰랐는데 뭐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갸우뚱거리게 하는 그런 역효과. 지금 구글링을 해보면 이재명 띄우고 그리피스 쳐보면 쫙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다고 돕겠다고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허할 것 같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 국방위에 소속돼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보궐선거 출마 전에 그 방위산업 주식을 2억여 원가량 지금 매입을 한 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들으셨다시피 여당에서는 결국 이거는 뭐 백지신탁 해도 백지신탁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국방위원직에서 즉시 사임하고 증인석에 앉아라, 이렇게까지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언하지는 않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이미 공식 입장들이 다 나갔습니다. 결국 두 가지가 좀 핵심인데요. 결국 이 보유 시점, 그러니까 이 관련 주식을 보유한 시점 자체가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국방위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8월 30일에 이미 백지신탁 관련한 심사를 청구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지금 현재 의원직 그리고 국방위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국회 상임위에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8월 30일에 백지신탁. 그건 저는 그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는 것이, 우선 본인이 그 국방위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국방위를 희망하면 안 돼요. 이해 충돌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국방위를 그 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곧바로 그 이 문제에 관한 심사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 배정받은 게 7월 말이에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다가 8월 30일 날 대표가 되니까 이걸 백지신탁을 했다? 그 얘기는 결국 대표가 안 됐으면 백지신탁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국방위 배정을 받지 말았어야 하고, 배정을 받았으면 곧바로 백지신탁 신청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절차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답변도 안 해요. 아니 본인이 뭘 왜 샀느냐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후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국회 공직자윤리 그 규정 같은 거하고 전혀 지금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도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 두 가지의 의문점에 대해서도 저는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직과 현직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에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이죠.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어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자신의 지역구 특산물인 공주 밤으로 만든 떡과 함께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보냈다는 책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다룬 그런 책입니다. 맞습니다. 이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올해 초 발간한 책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사례들이 김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칼럼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위원장이 국감으로 고생하는 의원들과 이 보좌진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각 의원실에 떡과 책을 돌린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의혹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하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전 원내대표였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요,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한 유명 보드게임에 비교를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또 비판을 했어요. 네, 이 권성동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에 역대 정부 영부인들과 이 김정숙 여사의 해외 일정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이 권 의원은 과거 영부인들의 순방은 해외 주재 공관과 이 교포 행사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이 김정숙 여사는 유명 관광지와 박물관 또 미술관 등의 일정이 빈틈없이 등장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사위를 던져 해외 여러 나라를 돌면서 각 나라의 땅과 건물 등을 사는 이 보드게임이죠. 이 부루마블 게임판에 김정숙 여사와 이 문 전 대통령 얼굴 그리고 김 여사의 해외 순방지 등을 넣은 이미지를 올리고 이 김 여사가 국민 혈세로 부루마블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놓고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 곳곳에서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계획 일정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타지마할을 방문하게 된 계기부터 이 수행단의 청와대 한식 조리장과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등이 추가가 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된 배경 등을 집중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감사원 국감에서는요, 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에 대해서 최재희 감사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감에서 나온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께서 추후에 인도 방문이 임박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그래서 인도 쪽에 요청을 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인의 딸이 탑승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주최 공식 식사가 없었는데도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것도 감사해야겠죠?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시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동행했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앞장서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디 인도 총리가 우리 측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간곡히 요청해서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다고 주장했고요. 김 여사가 타지마할에 가고 싶다는 뜻을 먼저 밝혀서 인도가 초청장을 보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최근 순방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했었는데 김정숙 여사도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사의 순방으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사실 이제 배현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로서는 그 질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너무 민감한 감사원이 감사를 할 거면 인도 순방에 대해서 할 것이면 이 나토 순방과 유엔 총회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예산 내역과 수행원 명단까지 다 공개하시고 하셔야지 이게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이 타지마할에 가고 싶어 했다 이런 의혹은요. 고민정 의원이 당시에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촉발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글들이 또 온라인에 올라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김정숙 여사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시간이 없어서 이번엔 타지마할을 가보지 못했다면서 다시 인도에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 글도 문제 삼으면서 김 여사가 타지마할에 가고 싶어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방위산업주 보유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입을 닫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사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사자는 김정숙 여사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숙 여사 자신도 그렇고 이 의혹에 대해서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때 당시에 수행했던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는 지금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좀 국민의힘과 좀 민주당 사이에서 정쟁의 좀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뭐 대답을 하거나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정쟁이 한가운데 올라져 있는 상황이 것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도 공격이 지금 같이 역공의 형태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또 통해서 정쟁이 촉발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뭐 대표적으로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감사원에서 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 감사를 검토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다녔을 때 그 예산안 내역이라든지 같이 갔던 수행한 명단도 같이 감사를 해야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겠나라는 부분은 또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뒷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반박을 하게 되면 지금 양쪽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럼 공방의 한쪽 당사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김정숙 여사가 해명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이거는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간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돼서 차라리 침묵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이 대신해서 대리인격으로 이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걸 가지고 자 그럼 김건희 여사도 함께 뭐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자. 이거는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 의혹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그 해외 그 현지에서 영부인 세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담 뭐 그 당시 같은 경우. 자 그런데 그 또 초청을 이제 뭐 대통령 혼자 초청하느냐 아니면 부부를 초청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대통령이 가는 전용기에 그러니까 그 부인이 동행했다는 거와 이거는 대통령 전용기를 그 부인 혼자 타고 갔다는 것이 어떻게 같은 반열에서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감사원에서 잘 판단해서 감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이제 거기에 미리 민간인이 가서 이제 사전에 그 조사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민간인이 또 대통령 전용기에 이제 그 탑승하고 왔다는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는 네. 그 큰 관련은 없죠. 네,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는 거 없으니까요. 지금 평론가분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국회 행원위의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이 있는데 이 불송치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사기와 업무방해 또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향해서 김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을 인정했는데도 불송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캐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 허위 경력이 아니라 오기입한 것이다. 즉 잘못 쓴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고 또 채용과도 상관이 없는 경력이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전모 씨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풍문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서울경찰청 국감 상황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진술했잖아요. 그 논란이 되었던 경력 부분은 채용에 상관이 없는 경력이었다. 채용에 상관이 없는 경력이 그다음에 당사자, 피의자가 다 인정한 것도 불송치 명령을 내리면 누가 어느 국민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 오기의 부분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니, 고위공무원을 만나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이 있는 건진법사에 대한 인지수사를 지시하셨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들이 그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의원님, 네. 수사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수사의 인지수사는 단서가 있어야 뭘 근거로 합니까, 그러면 청장님? 그런 단서가 있어야 수사 지시를 하는 거지. 그러면 무조건 인지수사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풍문에 하죠? 의해서 수사를 한다. 정보를 그거는-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그럼 뭘로 합니까, 인지수사를?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확인을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에 대해서
풍문을 도는 것도 전부 다 알겠습니다. 수사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예, 예. 수사를 해나가겠습니까? 지금 고소고발이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려면요. 먼저 이제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하죠. 그런데 조 의원이 법사위 소속인데요. 특검법에 부정적 입장을 지금 밝혀왔기 때문에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오르기 전에 법사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상정이 되지 않거나 심사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검토한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법사위 제적위원 5분의 3인 11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위원은 그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 의원의 그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조 의원은 재차 이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민주당과 극렬 지지층의 압박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저만 통의해주면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옛날 학생운동시 당시 네. 단일 대우를 이루고 스크럼을 짜고 PR을 나눠서 전쟁하는 것 같은 너 원래 우리 편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배신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물러나가야 퇴장해야 될 집단주의 패거리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러서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문자 폭탄이나 협박 문자 같은 거 그런 거 받고 계시나요? 예, 계속 아직도요? 받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면 정말 예. 꽤 많은 문자들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하지 못할 욕설도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 방송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한 외모의 대역을 썼었는데 정작 거기에 재현이다. 이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MBC PD수첩은요, 지난 11일 논문 저자 김건희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방송했는데요. 방송 오프닝에 김 여사와 닮은 여성이 등장해서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지나쳐 걸어가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화면에는 의혹, 표절, 허위 등의 글자가 삽입됐습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에서 과거 사건, 사고 등을 재현할 때는 재현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하는데요. 방송 화면 어디에도 재현이라는 표기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해당 방송 다시 보기와 유튜브 채널 업로드 영상 등을 모두 내리고 재현 표기를 한 이후에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앞서 이 윤 대통령의 순방 당시 이 비속어 논란을 최초로 보도했던 MBC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TF죠. 이 국민의힘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요. 이번 MBC PD수첩 조작이 상습적이고 이 악의적이면서 이 고의적이라는 3박자를 다 갖췄다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광우병 보도 시즌2의 부활이냐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김미애 의원도 논평을 내고 이 MBC PD수첩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사고가 아니라 액츄얼 멜리스, 현실적 악의에 의한 의도된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MBC는 대통령에 대한 자막 조작에 이어 영부인에 대한 화면 조작까지 거침없이 방송 조작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MBC 사장의 사퇴와 MBC를 이진경으로 만들고 방임하고 있는 박문진 이사 전원의 대국민 사과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네, 최근 불거진 MBC 방송 논란은 다른 국감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어제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의 이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요. 조태용 주미대사가 이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대사는 왜곡 보도가 계속 확산을 했으면 한미 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우리가 초동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 우리 측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반면요, 국회 기자위의 국감에서는요, 민주당이 MBC 세무조사를 두고서 언론 탄압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또 펼쳤습니다. 네, 어제 열린 기재위 국세청 국감에서 민주당은 MBC가 지난 8월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MBC를 전방위적으로 겨냥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언론 탄압 의혹을 제기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공평 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재위 국세청 국감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제대로만 해야지 과하게서도 안 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부의 언론 탄압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자행했던 정권 비판 세력 길들이기 세무조사에 악용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한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를 둘러싼 공방은 오늘 오전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그러니까 약칭 방문진은요, MBC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 권태선 이사장은 이제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 그리고 편집인을 지낸 인사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선임이 돼서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향해서요, 이 MBC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이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방송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 권태선 이사장은 이 PD수첩의 경우에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 만큼 MBC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고요. 반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 논란에 대해서는 MBC뿐 아니라 148개 언론들도 그렇게 듣고 썼는데 이 MBC가 그걸 날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권 이사장은 이를 두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MBC가 그동안 공정하게 보도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면서 이 국민의힘은 MBC를 공영방송이 아닌 막장방송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 권 이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전에 있었던 방문직 국감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저께 논문 저자 김건희라는 제목으로 MBC PD수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MBC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죠. 지난 대선 과정부터 MBC의 방송과 보도,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의 보도는 권력 감시를 명분으로 특정 정당과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이 정한 이념과 신념만이 절대선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힘은 절대 악인 것처럼 이렇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PD수첩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재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MBC에 적절한 조처를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MBC가 사적 발언을 날조했다든지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MBC뿐만 아니라 148개 언론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그걸 날조했다라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MBC가요, 윤 대통령 비속어 첫 보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PD수첩이 김건희 여사 대역을 썼는데 거기에 재연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것, 이것과 관련한 논란으로 지금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MBC PD수첩이나 또는 MBC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논란,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도 MBC에서 맨 처음에 했고요.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런저런 보도, 거기에 이제 이번에 PD수첩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광우병 보도까지 가지를 않더라도 사실 이런 일들이 그냥 한두 번에 걸쳐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실수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도 있는데 지금 뭐 권태선 이사장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여러 건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송 보도들이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이 연달아서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걸 단순하게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 뭐 다투든가 아니면 방심이나 방문진 차원이 아니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뭐 제재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거쳐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아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그냥 실수로 보아 넘기기에는 지금 그 과정이나 횟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권태선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자체를 MBC가 뭔가 조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의견들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8개의 언론사들도 또 같이 썼기 때문에 과연 MBC만 그렇게 조작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미 그 부분은 뭐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또 법원에서 판단될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PD수첩에서 그 재연을 붙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닮은 외모의 여성을 이제 넣은 영상이었는데 재연 표시가 없었던 부분은 방송심의 규정이 위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MBC에서도 바로 후속 조치, 그러니까 영상을 다 내리고 재연자를 다시 넣어서 지금 다시 새로 업로드하는 조치를 또 하긴 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본다면 그 재연 글씨를 빼먹은 것 부분은 좀 악의적이다, 고의적이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이 또 생각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외모라고는 하지만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는 좀 아닌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연 영상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촉발시킨 친일 국방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여당이 또 다른 죽창가라고 연일 비판을 퍼붓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정부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세계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이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한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방비는 수십 배 차이라면서 이 일본과의 훈련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군사력이나 또 북한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동맹에 더해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 주장은 한마디로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고려를 하면 합동 군사훈련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이겁니다. 네, 이처럼 이재명 대표 등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여당을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가세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본 자위대가 우리 해상에 들어온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훈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상황이다 이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독도 인근인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훈련을 함께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한 건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 사관이며 가해자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진보정부, 보수정부 할 것 없이 이런 식의 훈련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동해에 들어오게 하였고 결국 일본이 동해를 안방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대정부, 대여 공세를 이끌고 있는 인물은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사성장군 김병주 의원인데요. 김 의원은 라디오 등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들어와서 상주하듯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예전 그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훈련은 경보 전파 훈련을 했었는데 과거 정부보다 엄청나게 강화된 한미일 훈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미끄러지 가듯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사 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들어와서 상주하듯이. 지금 유사시. 네, 이뿐만이 아니라 김 의원은 이번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훈련에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라면서 가장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비핵화 아니겠냐면서 이 한미일 훈련을 하고 이게 강화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반기를 들고 나와서 비핵화에 어려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판하고 있지만 과거 김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했을 때 한미일 훈련이 6차례나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 김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임하던 20개월 사이, 그러니까 이 1년 8개월 동안 최소 6차례 동해 등에서 이 한미일 연합훈련이 여러 형태로 실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취지는 이겁니다. 김 의원이 군에 있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실시됐다. 그런데 왜 지금 문제 삼느냐? 바로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김 의원이 연합사에 있을 때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27년에 10월, 12월, 또 18년에 8월과 11월, 또 19년에 4월 이렇게 총 5차례가 실시가 됐고요. 또 훈련 해역은 모두 동해 공해가 포함된 한일 해역이었고 이 합참 자료 등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2018년 8월에는 이 한미일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가 참여해서 하와이 근해에서 이 탄도미사일 탐지 또 추적 훈련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기조는요, 그때와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한미일 훈련은 내용 그리고 성격 모두 다르다. 바로 이겁니다. 네, 김 의원은요, 윤 정부에서 실시한 2차례의 한미일 연합훈련과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한미일 연합훈련의 성격은 본질부터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진보 보수 정부 관계없이 일본과 주로 이 네트워크 훈련, 그러니까 연락과 상황 공유 차원의 그 훈련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에 있을 때는 훈련에 동조하더니 지금 왜 반대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 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직책과 한미일 훈련 진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고 또 자신은 이 한미일 연합훈련의 결정권자도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이 와중에 야권 원로들 사이에서는요.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의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네, 야권 원로들은요.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방미 중인 정세균 전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한 미국 대학 강연에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 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MBC 라디오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사실상 4, 5일 후면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데 친일, 친북 갖고 싸우는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북한 핵실험은 사실상 4, 5일 후면은 가능한 거예요. 시진핑 3기 연임이 확정되고 나더라도 중국 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10월 16일부터 11월 안 6일, 남았죠. 그렇죠. 11월 6일 사이에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냐 이거죠. 북한 핵 위협이 있고 이런데 과연 뭐 친일이다, 친북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정치권 보면은 한심하죠. 근데 이것을 풀 힘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처럼 여야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서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요. 여권 안팎에서는 이미 전해드렸던 대로 우리도 북핵에 맞서서 다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미국에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전술핵의 재배치보다는 강도는 약하지만 어떻든 북핵에 대한 정면 대응 강수다, 이런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등 내용을 종합을 하면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이 미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고 이 미국 행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 핵 공유라는 것이 미국의 그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과거처럼 그 미국의 전술핵 그 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를 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미국의 전술핵 그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를 어떻게 보면 좀 절충점으로서 제안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면 이는 1차에서 6차 핵실험 때와는 위협 수준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러면서 달라진 한반도 안보 현실에 맞게 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요,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을 한국 방어의 확장에 활용하는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 여러 옵션이 논의 중이며 실질적으로 한미가 한몸이 돼서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도 오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확장 억제 관련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실질적인 핵 공유 요청을 하셨다는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를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실질적 핵 공유 관련 기사도 그렇고요. 또 윤 대통령의 방금 전해드린 오늘 출근길 발언도 그렇고, 뭔가 우리의 그 핵무장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 안에서 논의 또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는 이렇게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일까는 오랜 시간 우리가 논의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아주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핵무장이야 뭐 사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담을 안으면 되지만, 핵 공유라는 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의 옵션을 지금 검토 단계고 미국과 협의하는 단계.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국민들한테 공개하기는 좀 쉽지 않은 단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뭐 전술핵 배치라든지 뭐 실질적 핵 공유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요. 그만큼 북한의 핵 위험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그 위협이나 어떤 안보에 주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또 국가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 검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안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완이 철저하게 필요해야겠지만, 그래도 야당의 의원들과는 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안보에 관해서는 적어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벌써 10년. 어떤 내용이죠? 네, 전 세대에 걸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롯 가수죠. 데뷔 10주년을 맞은 송가인 씨 소식입니다. 송가인 씨가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어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팬클럽 어게인 회원 100명과 함께한 팬미팅에서 송가인 씨는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라이브 실력과 또 재치 넘치는 입담을 선보였습니다. 또 팬들과의 문답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 뭐냐라는 질문에
뽀야미라고 밝혀서 팬들을 웃음 짓게 했습니다. 송가인 씨가 무명 시간이 길었던 만큼 팬들과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자 팬들 역시 벌써 10주년이라니 앞으로 20년, 30년 쭉 함께하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하겠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송가인 씨,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TV조선의 미스트롯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져 있죠. 송가인 씨가 2012년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무명 시절을 겪고 2019년에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진으로 선정이 된 후에 일약 스타로 떠올랐죠. 이 미스트롯에 출연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혼자 커다란 의상 가방을 메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 행사장을 다 돌아다녀야 했었어야 했고, 또 이 칼바람 부는 겨울에도 차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또 혼자 추운 이 천막에서 덜덜 떨면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공연 도중에는 너무 올드하게 부른다 이런 지적 때문에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무대에 공포증까지 생겼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힘든 무명 시절을 보냈던 만큼 이 송가인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미스트롯에서 1위를 했을 때를 꼽기도 했습니다. 당시 송가인 씨는 진에 호명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고기 이별 보기 당신은 살살 찔러 투성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 철며 끌려가신 이 고개에 말은 미안하리 고개. 여러분이 선택한 제1대 미스트롯 씨는 바로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가 미스트롯 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한 획을 긋는 그런 트로트 가수가 되겠습니다. 송가인 씨, 10년 전 그런데 데뷔는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송가인 씨는요 지난 2010년에 전국 노래자랑 진도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또 그해 연말 결산에서 우수상을 거머쥔 것이 계기가 되어서 2012년 첫 음반을 내고 트롯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이 송가인 씨가 말하는 데뷔 일화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진도에 전국 노래자랑이 온다고 예.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가라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게 됐죠. 근데 우연찮게 또 거기서 1등을 하게 되고 예. 연말 결선에서 또 2등을 하게 되고 이제 트로트 길로 접어들게 됐죠. 네, 이런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송가인 씨는 미스트롯 이후에 국민가수 반열에 오를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 트롯 가수 중 가장 행사비를 많이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남다른 팬사랑을 보여준 송가인 씨. 이제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복덩이들 고를 통해서 전국은 물론이고요. 해외까지 송가인 씨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직접 찾아 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가인이와 호중이가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우리는 1대1로 다 그분들을 눈을 마주치고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전 쥐좀 먹고 또 노래 불러드리고 막걸리 한잔하고 농사 짓는 것도 저희가 가서 잠깐이라도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아니면 우리가 새참을 가져가서 거기서 새참도 드리고 더 운전면허는 저 운전 못해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너 운전하면 되겠네. 네, 트롯 남매 송가인 씨와 김호중 씨의 화려한 보컬과 또 숨겨진 예능 본능을 가득 담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는 11월 첫 방송되는 복덩이들 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두 번째 키워드 볼 텐데요. 53억 배상하라.
아, 이거 누구 얘기인가요? 네,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이 배우 강지환 씨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강지환 씨는 2019년 7월 자신 자택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에 외주 스태프 한 명을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이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강지환 씨였는데요. 이 구속 기소 후에 총 20부작이던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 회차는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드라마에서 하차한 강지환 씨로 인해서 드라마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 씨와 이 사건 당시 소속돼 있던 소속사가 아니라 이전에 계약이 돼 있던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53억 배상, 이게 아마 그 민사소송의 결과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강지환 씨와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모두 5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전 소속사도 53억 원을 강지환 씨하고 나눠서 배상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출연 계약서에 담긴 조항 때문인데요. 이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지환이 소속사를 이적해도 이 드라마 출연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이전 소속사가 계속해서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지환 씨의 이전 소속사로서는 이 계약서 한 줄 때문에 거액을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 53억, 이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요? 네, 이 드라마 출연 계약서에서는요, 이 계약 해지에 이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이 계약금 중에 많은 금액의 2배의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1심에서는 제작사 측이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또 손해배상금까지 해서 6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에서는 53억만 인정이 됐습니다. 아, 강지환 씨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강지환 씨는 폭행 사건 이후에 당시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가 되는 등 연예계 그 활동이 전면 중지가 되면서 뚜렷한 근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SNS 글도 지난 2019년 3월이 마지막인데 그런데도 이제 최근까지 이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어 눈길을 끌긴 합니다. 배상금액 이거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돈을 나눠내야 하는 전 소속사 측에서 나중에 강지환 씨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일단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에서 53억을 연대해서 지급하라, 함께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엔 전 소속사와 강지환 씨 측의 연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그 연대 책임은 결국 드라마 제작사에 대한 책임인 것이고요. 그 전 소속사와 강지환 씨 내부 관계로 봤을 때는 그 책임 관계에 따라 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달라질 텐데 이것은 강지환 씨의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강지환 씨의 책임이 크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소속사 측에서 변제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약 터져 사망. 어떤 사건입니까? 네, 마약을 삼켜서 뱃속에 숨긴 걸로 의심되는 남성이 숨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남성 A씨는요, 지난달 24일 동남아 지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 위장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과 이를 포장하는 데 쓰인 걸로 추정되는 비닐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체내에서 비닐이 터지면서 다량의 마약이 몸속에 퍼져서 사망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과수 정밀 부검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 모발에서는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A씨가 마약 복용자가 아니라 몸속에 마약을 넣고 운반하는 이른바 바디패커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거 정말 바디패커가 맞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네, 이 외국인 바디패커가 한국을 경유해가지고 다른 국가로 이동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있었지만요. 이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한국인 바디패커가 드러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과 별개로 이 택시에 마약을 두고 내렸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저녁 이 강남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 B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린 뒤에 나중에 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물건이 있다고 기사님께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발견한 택시 기사님이 B씨가 아니라 112로 전화를 하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혹시 뒷자리에 뭐
떨어진 거 있나요? 약이요? 마약 아니에요? 파출소죠? 제가 택시 기사인데 그 마약 같은 걸 하나 습득을 해갖고 신고하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차 장소로 되돌아온 B 씨를 발견하고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경찰 간이 검사에서 이 하얀 가루는 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나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었던 마약 사범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하얀 가루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이 하얀 가루 봉지는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두고 내린 건 강아지 약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조만간 B 씨를 소환해서 마약 검사 등을 포함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정말 잇따라 마약 관련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크죠. 네,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과 일반 시민들의 마약 관련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약 총정국이란 말은 과거형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2년 9천여 명에서 2021년 16,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5년 새 해양경찰이 단속한 마약 범죄도 8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법무부와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마약 범죄 수사를 시행령으로 되살려서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해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하신다고 하니까 직을 걸고 한번 책임지실 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약이 마약 청정 국가와 마약 오염 국가 이 둘밖에 없고요.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압수물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한 4년 사이에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무조건 막아야 되고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초에 검수완박법으로는 이제 검찰이 마약류를 수사하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통해서 그 마약류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비판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약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뭔가 수사 범위를 더 늘릴 필요는 없느냐 이런 지금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지금 할 수 있는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마약류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데 마약류 중에 기업형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범죄의 범위 내에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현행 검수완박법으로는 이걸 마냥 확대할 수는 없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경이 결국은 잘 협조해서 하는 수사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그램 마치기 전에요. 방금 민주당에서 나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공보국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하였다.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 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